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걸 매우 두려워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큰 장일 때는 현금 비중을 서서히 좀 늘려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서서히 늘려가는 게 아니라 네. 갖고 계셔야 돼요. 9천에서 또 다시 내려오고 7천선까지 다시 내려오고 뭐 이랬는데 만약 정말 장기적으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이거 사두고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지식의발견 윤지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네. 저희 프로에 네. 선진장님, 그다음에 염승환 이사님 왔다 가셨는데 공통적으로 추천을 해주신 분이 우리 윤지호님. 개인적 친분 때문이지 별거 없습니다. 염상이사는 제가 같은 회사에서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친구고 네. 선진장님도 오랫동안 같이 좀 얘기 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을 하고 그러면 아는 사람 추천하지 모르는 사람 추천하지 않겠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믿고 어쨌든 저는 예. 믿고 모셨고 30여 년간 이제 증권업계에 계시다가 네. 프리랜서가 되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신 건가요? 1월부터는 자유인이 됐으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1년 7개월. 네네. 이 생활 어떠세요? 은퇴 후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증권 회사에 계실 때는 투자를 못 하시는데 또 나오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신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잘해야 신나는 거죠. 그냥 뭐 평범한 수준인데 네. 항상 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 배운 건 있죠.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내가 잘해서 돈 번다기보다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버는데 그걸 좀 착각들을 안 하시면 좋거든요. 시장이 너무 요동을 칠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그렇죠.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걸 매우 두려워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본질적인 위험은 아니지만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를 드리면 주식 투자에서 종목 선택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에 얼마 투자하고 채권에 얼마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자산 배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결국 변동성에 대한 관리가 있어요. 네. 그럼 변동성이 높을 때는 주식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변동성이 큰 장일 때는 현금 비중을 서서히 좀 늘려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서서히 늘려가는 게 아니라 예. 한 20, 30%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한 10만 원에 들고 있으면 33만 원 갔다 28만 원 갔다 왔다 갔다 상관없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31만 원에 들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짜증나죠. 근데 버티면 좋은데 또 버틴다고 보장이 없어요. 미래에 확실히 좋아진다고 알 수 있나요? 세상에 컨빅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좋아진다고 많이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세상에는 우발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 하나가 랜덤니스라는 단어거든요. 책들 보면 항상 랜덤니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우발적인 사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어떤 기업의 우발적 변화들일 수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그래도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가치를 싸게 가져왔을 때는 버틸 수 있는데 그게 가져온 가격이 만만치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을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변동성 관리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가? 그냥 변동성에 철저하게 노출되어 있는가? 이것이 어쩌면 지금 첫 번째 고민해야 될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코스피 일반 시대가 금방 올 것처럼 했지만은 또 생각보다 지금은 9천에서 또 다시 내려오고 뭐 7천선까지 다시 내려오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하는 위험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시장에서 두려운 건 딱 하나예요. 우발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뭐 이런 거. 그럼요. 금융위기 때도 올 줄 알았어요. 항상 주식시장에는 우발성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여기서 만약 정말 장기적으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고 물어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 혁신의 경로가 다른 길로 가는 경우죠. AI가 이 방향이 아닌가. AI인데 AI가 하는 방향이 반도체가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건 굉장히 아직은 가능성 낮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도약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가 알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면 다 엉터리라고 하지만 전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가. 그렇죠.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니까 다행스럽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위험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주식 투자는 못 하죠. 저는 올해만 놓고 본다면 뭐 불안불안하지만 올 중간선거 전후해 가지고 뭔가 시장의 변동성이 마무리되고 나면 시장은 상당히 그래도 더 의미 있게 다시 한번 더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삼성 하이닉스가 요새 좀 피곤해 하시는 게 주주들이 소위 레버리지 ETF가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진짜 변동성을 이것 때문에 커진 게 맞아요?
그런 책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커진다 안 된다 얘기할 때는 예. 데이터를 갖고 고민해 봐야 돼요. 데이터를. 그럼 우리가 AUM이라고 있잖아요. 운용 자산 예. 있잖아요. 레버리지 단일 종목은 AUM이 일평균 거래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4배예요. 4배. AUM이.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2.8배예요. 음. 보통 마이크론은 4분의 1이에요. AUM이. 그러니까 변동이 그만큼 안 크죠. 우리는 거의 지금 요동을 난리죠. 예. 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파생 구조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파생은 뭐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포지션을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증폭되고 내려갈 때도 증폭돼서 빠져요. 그래서 이거 사두고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는. 레버리지 ETF가 왜 힘드냐면 막 좀 전 안 왔으면 해요, 사실.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거래되는데 이게 너무 큰다는 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구조 자체가 원래 이렇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레버리지 ETF가 한국계 제일 화끈하잖아요. 외국계에서 상장한 거나 우리 상장한 거나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변동성이라는 게 커지면 이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까지 쓰면 폭풍우 몰아치는 날 스포츠카 몰고 가서 엑셀 밟는 거예요. 삼전닉스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라고 권유하진 않으시잖아요. 이만큼 이익 좋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근데 레버리지는 갖고 있으면은 근데 삼성지수가 시장 지수의 전체적인 한 58% 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내 포트의 60%가 삼전은 아니죠. 하이닉스가. 저는 한 50% 미만이 맞다 보고 있고 네. 방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 ETF는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는 안 되는 거네요. 그건 위험한 거라니까요. 모든 레버리지가 마찬가지겠죠? 코스닥 레버리지 뭐 이런 것도? 코스피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 상품 다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빌려서 하세요. 돈 빌려서. 그게 더 나아요. 투자하는데 내가 주식이 성이 안 레버리지 할 바엔 빌려서 하라고요? 네. 그럼 신용대출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레버리지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재설정하는 과정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아주 빠르게 계속 오를 때 엄청 많이 돈을 버는데 복리로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안 좋거든요. 지금이 전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정말 하시면 안 돼요. 버핏이 말했지만 무도회장엔 시계가 안 보이거든요. 되게 정말 멋진 표현 아니에요? 시계가 안 보이니까 문 옆에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도망치기 전에 도망칠 수 있는 공간에서 포트폴리오 유지할 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좋겠지만 이거 갖다 레버리지까지 써서 하면 안 되겠죠. 문 옆에서 좀 불안하면 좀 줄일 준비도 하면서 너무 지금 다들 한복판에 무도회장 한복판에서 거의 신나게 제가 춤추고 봤을 때는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미 다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을 못 가눠서는 안 되는 거죠. 변동성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하반기도 그래도 반도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장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좀 있어요. 후기 사이클에 들어가면 쏠림이 극단화되거든요. 주도주가 흔들리면 나머지까지 다 흔들렸거든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작년에 우리 한국 증시가 새롭게 도약을 시작했던 거 시발점은 저희 한국의 주주자본주의 시대의 개막이었어요. 네. 거버넌스 개혁,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도 오너 가치에 비해서 주주 가치가 중시되는 세대에 들어갔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시장이 사실은 전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잊혀지고 있는데 다시 그러한 국면이 온다면 종목들이 좀 확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주주환원하면 딱 떠오르는 업종이 은행 같은 업종이에요. 우리가 한국의 은행주들이 글로벌 기업 은행과 비교해서 결코 총주주 환원율이 낮지 않거든요. KB가 한 55%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증권회사, 대형 증권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죠. 고민거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지금 투자가 들어갔고 이 투자된 돈이 잘 효율성 있는 투자가 돼가지고 돈을 만들어내야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한국 기업도 더 돈을 벌고 다시 재투자되고 뭐 이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그림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또 마지막 단에 뭐가 있냐, 이것을 경제화시킬 수 있는, 토큰 경제화시킬 수 있는 피지컬 A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을 바라본다면 한국에서 그나마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 중장기적 시각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도 좀 볼만하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만 있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대체 불가능한 탑2인 건 분명한데 또 그렇다고 한국 주식시장에 아무것도 없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가장 강한 곳이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제조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는 거죠. 당장이 아니겠지만. 전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우 낙관합니다.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사는 건 잘 사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혹시 그 좀 개인적인 어떤 기준 같은 걸 정해놓고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그냥 감? 어떻게 하세요? 이 기업이 어떤 점 때문에 좋아진 거다. 아, 예.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파는 거죠. 아, 근데 반도체가 아직 그 이유가 사라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20에서 25% 정도 밀리면 좀 기계적으로 줄였다 생각해보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나눠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금씩? 그렇죠. 이익이 났으면 예. 한 반 정도는 내가 뭐 한 20%에 팔았다 쳐요. 20%. 나머지 반은 끝까지 가보는 거죠. 완전 부러질 때까지 들고 가보는 고점을 본다 내가. 거죠. 예. 음. 뭐 그런 것도 방법인 거죠. 근데 그 20%를 반을 안 팔아놓으면 아마도 더 휘둘리겠죠. 난 이 정도 챙겨놨으니까 최소한 이 투자한 거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방법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각자 성향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 주식을 산 원인이 없어지면 팔아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그 건이 있었잖아요. 하나오션. 그렇죠. 그 이거는 이제 수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하나오션 주주들은 그냥 깔끔하게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그냥 파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죠. 그걸로 샀다면.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아까 계속 속도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각자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이 훼손되는 속도는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프로들. 저걸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일부.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성 게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별 표현 아니라 꼭 복권 경마시장 같은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이 플러스성 게임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 같이 돈을 벌고 손해본 사람은 소수인 시장. 강세장일 때는 굉장히 플러스성 게임처럼 보이는데 결국 장기간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은 미국도 해외도 다 소수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보통 사람은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8%에 사서 플러스 8%에 팔 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멋지죠. 도파민 분출하고 뭐 그런 멋진 삶이겠죠. 근데 그렇게 스스로 하는 분들은 매일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크게 벌 수 있어요. 그럼 번 분들도 많이 알고. 네. 근데 그게 소수라면 내가 1년 해봤는데 그렇게 안 돼요. 예. 하면 안 돼요. 안 되세요? 평론가님도 그건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이게 스타일을 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되게 독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야 되는 거죠. 저는 시장 좋을 때 그냥 내가 좋은 기업도 훌륭한 기업들 사서 들고 가고 좀 변동성 커지면 현금 늘리고 뭐 이 정도 톤을 해도 지금까지 뭐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뭐 부동산이든 뭐든 그래도 어느 정도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괜찮게 살고 있는 것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속도를 찾아라. 속도를 맞춰야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우리 모두가 아주 멋진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전에 한번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 뭐죠? 축구들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축구들 하고 있는데 노땅들이 축구하고 있으니까. 너무 못해서. 그런 거 본 적 없으시죠? 진짜 웃겨요. 축구하는 거 보고 있으면. 예. 지금 웃겨요? 우리 주식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근데 자기들은 스스로 막, 저 친구가 우리 팀 메시야, 막 이러고 그래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 앞에서 얘기도 안 했었는데,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되게 평범한,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투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이 하반기에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할까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신 초심자라면, 정말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는 아닙니다. 좀 길게 보세요. 이 종목을 길게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내가 길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내 좋은 기업의 가치가 현금에 있듯이 내가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일상을 열심히 하셔야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투자라는 건 뭔가 희미할 때 큰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돈을 더 모으세요. 희미해졌을 때 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 과감하게 나선다면 그때 사이클은 다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자꾸 모든 여명이 다 밟고 올라서
모든 게 선명해졌을 때 투자에 나섰다면 혹시 그럼 사이클의 후반부에 들어오신 겁니다.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다면 항상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시고 시장에 머무르셔야 된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가 왠지 딱 후반부가 아니었나. 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